2025년 겨울 유럽국제선급본부의 한 회의실에서 조선업의 미래를 가르는 보고서 한 장이 조용히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은 더 이상 차세대 표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 판단은 합리적이었고 데이터로도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이 결정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세계 주요 항로에서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들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기준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 계산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그 보고서에 서명했던 사람은 어떤 기록을 다시 열어보게 되었을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브레너입니다. 국제성급검사관으로 일한 지 22해가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유럽 성급협회 본부에서 열린 기술표준 검토회의에 참석했던 날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18명의 검사관이 모였고 각자 앞에는 250페이지 분량의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세계 주요 조선소들의 기술평가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목차를 따라 페이지를 넘기며 각 국가별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조선기술은 43페이지부터, 일본은 67페이지부터, 독일과 폴란드는 92페이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은 115페이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항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신규 선박 설계안의 탄소 배출량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2025년부터 시행한 신규 배출 기준은 톤당 연간 4.2g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제출한 설계안은 평균 4.7g이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동화 통합 시스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점이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선박 관리 체계 구축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부분 구축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연료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은 기존 국제 규정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신규 기준에서는 기준치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고 수치는 수치였습니다. 회의 중반 선임 검사관 헬무트 슈미트가 발언했습니다. 신규 탄소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선소는 우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다른 검사관들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은 완성도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규 기준 적용 속도가 느립니다.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재검토 대상 분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조선기술을 2025년 하반기 우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재검토 대상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는 유예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제였습니다. 한번 이 분류에 들어가면 최소 18개월 동안 신규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결과가 가혹한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기준은 명확했으며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4월, 저는 독일 함부르크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일 조선소가 건조한 신형 컨테이너선이 최종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인 프리드리히 베버가 저를 선박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박은 길이 270m, 폭 40m 규모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베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수소 보조 추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은 기존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저는 선박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실에는 수소 저장 탱크와 연료 전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 제어실에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각 장치를 점검하며 설계도와 비교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규정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 베버에게 물었습니다.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프리드리히 베버는 대답했습니다. 16개월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2달 단축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었고, 건조 기간도 단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예비 승인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가 발급되면 조선소는 유럽 선주들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월, 저는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4년간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 기술이사인 야누시 코발스키가 저를 신형 화물선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박은 전기 추진 방식과 디젤 엔진을 병행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설계였습니다. 야누시 코발스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연안 항로 전용입니다. 전기 모드로만 운항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0입니다. 저는 선박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충전 장치, 전력 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설계는 단순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용접 품질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조선소의 기술 완성도는 대한민국 조선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품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소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야누시 코발스키에게 물었습니다. 발주 계획은 어떻습니까? 야누시 코발스키는 대답했습니다. 현재 유럽 선주사 6곳과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총 12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조건부 승인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규정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6월, 저는 중국 상하이 외곽의 신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5년 전에 건설된 곳이었지만 시설 규모는 유럽의 어느 조선소보다 컸습니다. 조선소 설계 책임자인 왕유가 저를 중앙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관제실 중앙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건조 중인 선박 14척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왕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용접부터 도장까지 인공지능이 제어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각 선박의 건조 진행률, 오차 발생 빈도, 예상 완공일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유에게 물었습니다. 평균 건조 기간은 얼마입니까? 왕유는 대답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14개월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기술 완성도에서는 아직 유럽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내부를 돌아보며 용접 품질과 배관 연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보완이 필요했지만 규정 기준은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유에게 물었습니다. 유럽 선주사와의 계약 현황은 어떻습니까? 왕유는 대답했습니다. 현재 17척이 계약되었습니다. 대부분 북유럽 항로용 컨테이너선입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조건부 승인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도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7월, 저는 일본 나가스키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3년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유럽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인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 기술이사인 사토 켄지가 저를 신형 운반선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박은 길이 300m, 적재 용량 17만 입방미터 규모였습니다. 사토 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연료 소비량을 기존 대비 32% 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개선되어
적재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선박 내부로 들어가 냉각 시스템과 저장 탱크를 점검했습니다. 단열재 배치, 배관 연결, 안전장치 모두 최신 규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토 켄지는 대답했습니다. 18개월입니다. 다음 선박부터는 16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정식 승인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기술 완성도와 효율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8월, 저는 본부로 돌아와 상반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조선소 204곳의 평가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63곳, 적합 등급은 98곳, 재검토 대상은 43곳이었습니다. 저는 재검토 대상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 12곳 중 9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규정은 변했고 시장은 움직였으며 기술은 진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9월 유럽 선주협회는 신규 선박 발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45척의 선박이 발주 대상이었습니다. 21척은 독일과 폴란드 조선소에, 15척은 중국 조선소에, 9척은 일본 조선소에 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였고 선주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저는 사무실에서 연말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조선소들의 평가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업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전통은 계약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규정을 충족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조선소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고 돌아올 자리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22년간 단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본부에서 정기검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검사 요청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신규 투입 선박들의 재검사와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일부는 예정보다 앞당겨진 정비 완료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월 초 저는 스페인 발렌시아 항구에서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컨테이너선을 재검사했습니다. 선박은 운항 14개월 차였고 총 45차례의 항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선장인 미겔 산체스가 저를 기관실로 안내했습니다. 미겔 산체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더 짧아졌습니다. 이전에는 450시간마다 교체했는데 지금은 380시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비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오일 소비량은 지난 7개월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필터 교체 빈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저는 미겔 산체스에게 물었습니다. 엔진 내부 점검은 했습니까? 미겔 산체스는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 했습니다. 실린더 내벽에 미세한 마모 흔적이 있었지만 기술팀에서는 정상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엔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 실린더와 피스톤 링은 작동 중이었습니다. 마모 수치는 규정 허용 범위 내였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정상 마모 과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 항목에 정비 주기 단축 검토를 추가했습니다. 9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항구에서 일본 조선소가 건조한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재검사했습니다. 선박은 운항 13개월 차였고 북해와 북극해를 오가는 항로를 운항 중이었습니다. 선장인 올레 요한센이 저를 냉각 시스템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올레 요한센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 냉각 시스템 효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냉각수 보충 주기가 설계 기준보다 평균 6일 짧아졌습니다. 저는 냉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냉각수 순환 펌프와 열교환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냉각수 온도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일정 범위를 유지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레 요한센에게 물었습니다. 온도 변동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올레 요한센은 대답했습니다. 기술팀에서는 북극해 항로의 급격한 기온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15도까지 오가는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냉각 시스템이 성능 편차를 보이는 것은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환경 적응 과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 항목에 냉각수 보충 주기 조정을 추가했습니다. 10월, 저는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에서 폴란드 조선소가 건조한 친환경 화물선을 재검사했습니다. 선박은 운항 12개월 차였고 지중해와 흑해를 오가는 항로를 운항 중이었습니다. 선주사 기술 책임자인 니콜라스 파파도플로스가 저를 연료전지 시스템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니콜라스 파파도플로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출력 안정성이 지난 6개월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0%에서 98% 사이였는데 지금은 85%에서 93% 사이입니다. 저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수소 저장 탱크와 전력 변환 장치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출력 안정성 그래프를 확인하니 변동폭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니콜라스 파파도플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출력 저하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니콜라스 파파도플로스는 대답했습니다. 기술팀에서는 연료전지막의 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효율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규정 기준치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상용화 초기 단계의 기술이었습니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연 노화 과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 항목에 출력 모니터링 강화를 추가했습니다. 11월, 저는 본부에서 분기별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신규 투입 선박 28척의 재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권고 사항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정비주기 단축 검토, 냉각수 보충 주기 조정, 출력 모니터링 강화 같은 권고 사항이 서로 다른 국가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국 조선소 선박 12척 중 10척에서 정비주기 단축 권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 선박 9척 중 7척에서 냉각수 보충 주기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정상 범위 내의 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잠시 멈추고 지난 1년간의 검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비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부품 교체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항목은 규정 범위 내였지만 증가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권고 사항 항목의 문구를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정비주기 단축 권고는 정비주기 단축 및 관련 부품 사전 점검 권고로 수정했습니다. 냉각수 보충 주기 조정 권고는 냉각수 보충 주기 조정 및 냉각 시스템 정밀 점검 권고로 수정했습니다.
12월, 저는 독일 브레멘 항구에서 독일 조선소가 건조한 친환경 여객선을 재검사했습니다. 선박은 운항 13개월 차였고 발트의 연안 항로를 운항 중이었습니다. 선주사 대표인 프리드리히 베버가 저를 배터리 시스템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베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효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2%였는데 지금은 83%입니다. 저는 배터리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배터리셀 상태와 충전 회로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배터리 용량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초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 베버에게 물었습니다. 배터리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프리드리히 베버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규정 기준치 이상이므로 즉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초에는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연 노화 과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 항목에 배터리 교체 주기 단축 검토를 추가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저는 본부에서 연말 종합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선박은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반응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 항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비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부품 교체 빈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구를 더욱 신중하게 다듬었습니다. 정상 마모 과정이라는 표현을 자연 노화 과정으로 수정했습니다. 환경 적응 과정이라는 표현을 환경 조건별 성능 편차로 수정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판단의 수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책임의 무게가 이전보다 무거워졌다고 느꼈습니다. 2025년 말, 저는 본부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자료실 서가에서 2025년 3월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보관함을 열자 기술 표준 검토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평가 항목이 11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탄소 배출 기준, 초과, 자동화 통합 시스템 점수, 디지털 기반 체계 구축 여부. 저는 이 수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가 내린 판단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다시 서가에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저는 본부에서 장기 운용 데이터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4개월간 신규 투입된 선박 28척의 운항 기록을 기간별로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정비 비용, 부품 교체 주기, 성능 유지율 항목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첫 6개월 구간에서는 모든 선박이 설계 기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비 비용은 평균 예산과 거의 일치했고 부품 교체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확인하며 당시 제가 내린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2개월 구간부터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비용은 평균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부품 교체는 계획보다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권고 사항 항목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비 주기 단축, 냉각수 보충 주기 조정, 출력 모니터링 강화. 모든 권고는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8개월 구간에서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의 수치는 여전히 운용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본부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자료실 서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운항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이 기간은 신기술 선박들이 투입되기 전 기존 조선소들이 건조한 선박들이 주로 운항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항목으로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기존 선박들의 첫 6개월 구간 수치는 신기술 선박들과 비슷했습니다. 2개월 구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8개월 구간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술 선박들의 증가 추세가 기존 선박들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신기술은 초기 성능에서는 우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실에서 한 가지 문서를 더 찾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들의 운항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2025년 3월에 대한민국 조선 기술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당시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규 설계안과 신기술 적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조선소 선박들의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6개월 구간 수치는 신기술 선박들과 비슷했습니다. 2개월 구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표를 넘기며 18개월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 선박들은 초기 성능에서 신기술 선박들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3개의 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8개월 구간에서 신기술 선박들의 정비 비용은 평균 예산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 선박들은 예산 범위 내였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일 항목만 보면 오차 범위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차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하순, 저는 국제선주연합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 중 하나는 신규 선박 발주 계획이었습니다. 선주협회 회장인 피에르 르클레르가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피에르 르클레르는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투입된 신기술 선박들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예상보다 높은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발주 계획에서는 장기 운용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에서는 조용한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성능이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피에르 르클레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 브레너 검사관님, 장기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만한 조선소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추가로 검토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에르 르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본부로 돌아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기술 선박, 기존 선박, 대한민국 조선소 선박. 저는 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저는 본부에서 내부 검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선임 검사관 헬무트 슈미트와 기술 분석팀 책임자인 카를 피셔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3개의 표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4개월간의 운항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신기술 선박들은 초기 성능에서 우수했지만 장기 운용 비용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조선소 선박들은 초기 성능에서 낮았지만 장기 운용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만으로 기존 평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정이 아닙니다.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장기 운용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서 대한민국 조선 기술을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다. 카를 피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재검토 대상 분류가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2025년 3월에 제가 서명했던 기술 표준 검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115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평가 항목, 탄소 배출 기준, 초과, 자동화 통합 시스템 점수, 디지털 기반 체계 구축 여부. 저는 그 항목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내린 판단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기준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는 기준, 장기 운용 안정성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장기 운용 안정성 기준 추가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본문 첫 문단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운항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조선기술은 초기 성능 기준에서는 신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 운용 안정성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조선기술을 장기 운용 안정성 기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문서를 작성하며 조심스럽게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수라는 표현도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재검토 대상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식 문서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출 후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판단을 수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기록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